우병우는 누구인가부터 한번 털어요. 우병우 누구인가는 뭐 언론에 너무 많이 알려졌죠. 많이 나왔어요? 그거 우리가 뭐 다 다시 얘기할 필요는 없고. 아니, 이분을 털어놓은 사이트가 있던데요. 아예? 아예 털었던데. 그러면은 거기 나온 것 중에 좀 재밌는 것만 몇 가지 소개시켜 주세요. 그러니까 새로운 정보. 제가 새로운 정보 예. 하나 드릴게요. 나머진 다 아는 건데, 네. 이분이 이제 검찰 내부에서도 조사할 때, 그 주목을 받는 방법이 있었더라고요. 그 방법이 사건 자체만을 수사하는 게 아니래요. 아, 저인망식 정보 수집. 네, 그래서 문어발식 정보 수집. 그 저인망 문어발식 정보 수집으로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사실들, 개별 인적 사항이나 숨기고 싶은 이야기들을 그거를 다 이렇게 확보한대요. 하긴 뭐 정보가 힘이니까. 네, 그래서 요것이 나중에 수사 외적인 힘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옆에서 지켜본 검사. 그러니까 이게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나름.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왜 박근혜 대통령은 우병우 수석을 감쌀까? 약점 잡혔나? 그게 어떻게 한 나라의 대통령 거의 여왕의 지위에 계신 분한테 약점이라는 표현은 가당치 않을 것 같은데. 그러면 약점 말고 뭐라 그래야 되지? 멋있는 말 없어요? 약점을 잡히셨나? 그러니까 바로 그 지점이요. 광범위한 정보 수집. 어찌됐든 간에 네. 국정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지금 비리백화점 저 사람이 무슨 뭐 그냥 처신을 잘못한 게 아니고 네. 또 무능하다 이런 게 아니고 네. 개인 비리들이 여러 건이 드러났고 비리도 너무 치사해요. 네, 거기에 대해서 특별감찰관의 특별감찰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감싸움으로 인해서 국정이 지금 흔들리는 상황이에요. 지난번에 국무회의 때 권한에 맞서 당당히 대응하라. 뭐 이거에 이어서 이번에 이제 자기 손으로 임명했던 특감을 국기문란으로 몰면서 우병우 살리기에 올인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러 언론들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우병우 민정수석이 자신의 직무 범위를 넘어서서 각종 인사에 개입하거나 월권을 하거나 네. 근데 늘 그때마다 대통령의 뜻을 앞세웠고 청와대 내에서는 함부로 하기 어려운 존재가 됐다. 그래서 우병우 무슨 소통영설, 네. 우병우 대리통치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이석수 감찰관이 임명된 시점이 2015년 3월이에요. 네. 네, 그리고 우병우 수석이 민정수석이 된 건 2015년 1월이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러니까 이 말은 이석수 감찰관을 사실상 임명할 때 인사검증한 것도 본인인 거죠. 우병우. 네, 본인인 거고 네. 물론 이석수 감찰관은 검찰에서 바로 온 게 아니고 네. 변호사를 변호사 하고 있다가 이제 여당 추천을 받고 네. 이제 대통령 임명 절차를 거쳐서 왔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그리고 이제 서울법대만 3년 선후배 사이죠. 2년인가 네, 3년. 네. 그래서 뭐 평소에 잘 알았었고 검찰에서도 같이 근무를 했었을 거고. 그러니까 우병우가 반대하지 않은 인물인 거죠. 그렇죠.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은.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지금 두 사람이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네. 한 가지 우리가 더 주목해 봐야 될 게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이번 조선일보 기자와의 그 녹취록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감찰 개시 사실을 얘기하면서 이원종 청와대 비서실장한테 대통령에게 잘 좀 말씀을 드려달라. 그러면서 우병우 사퇴는 어떻게 돼가냐. 이렇게 물었더니 비서실장이 한숨만 푹푹 쉬더라. 이 얘기는 모든 걸 말해주는 장면이에요. 우병우가 세다는 얘기잖아요. 예, 근데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떻게 보면 우병우 수석이 몸통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예, 일부 언론사에서는 장기라고 했잖아요. 네, 장기. 한겨레 신문에 그런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예, 장기인데 사실은 장기 하나쯤은 이식 수술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장기를 넘어섰다는 말을 저는. 장기를 넘어섰다. 무슨 몸통 자체가 돼. 아니 장기도 장기 나름이지. 뛰면 죽는 장기도 있잖아요. 이식 수술이 안 되는 장기가 뭐 있어요? 요새 심장도 해요. 이식 수술. 네, 제 말은 이식 수술 할 수도 있는데. 자,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이게 이번만이 아니에요. 네. 이런 식의 그 사고방식이나,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나 이런 식의 버티기가 김기춘, 네. 국정농단 책임자로, 그리고 이 공안통치 책임자로 숱한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감싸다가 마지막에 가서 마지못해 바꿨죠. 그리고 현교안 정무수석, 총선 전부터 여당 내에서도 저 사람 잘라야 된다 그랬는데 총선 끝나고 또 한참 있다가 바꿨습니다. 그리고 3인방, 끝까지 안 여전히 바꿨죠. 지금 네. 건재한 상황이죠. 그리고 오늘 청와대에서 나왔듯이 우병우를 타겟 삼는 것은 대통령 흔들기다?
식물 정부를 만들려는 음모다. 네, 기득권 부패 세력과 좌파 세력이 정부를 식물 정부로 만들려는 음모고 대통령을 공격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요, 이번에 약간 다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요, 그 청와대가 우병우 공격이 대통령 흔들기라는 인식을 공공연하게 드러낸 건 어제부터예요. 그 전까지는 무조건 옹호였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애초부터 우병우 수석 공격을 대통령 흔들기로 했으면 요 논리의 순수성은 인정하겠는데 이건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아까 박원석 의원이 말씀하신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이석수 감찰관 그 통화 내용을 토대로 역공작의 명분을 확고하게 쥔 거고 그렇죠. 이걸 갖다 지금 역공작을 걸어오고 있는 건데 문제는 이 청와대의 이 집단적 사고 네. 이 정부를 식물 정부로 만들려는 음모고 대통령에 대한 공격이다. 네. 저는 이건 정치적으로는 해석할 수 없는 이게 정신의학적인 해석의 영역인 것 같아요. 뭐냐면은 네. 이게 감히. 일종의 그 자의적인 망상장애. 그러니까 짐은 곧 국가다. 아무도 지금 청와대를 향해서 무슨 우리가 음모를 꾸미고 있지 않아. 그런데 음모를 꾸민다고 지금 막 환청도 들리고 환각도 보이고 이게 일종의 그 정치적 조현병이에요. 조현병이라는 거 아시죠? 정신분열증. 네. 저는 이게 박근혜 대통령을 정점으로 청와대가 아주 심각하다. 그래서 뭐만 나오면은 도전이야 이건 다. 배신이고. 근데요, 그게 전부가 그런 걸까요? 저는요. 말을 못하는 거지. 그렇지. 지존이 그런 거고요. 네. 지금 청와대에서 제일 머리 좋게 빠져나가는 사람은 우병우 수석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 전체 판때기를 누가 짜고 있는 거냐, 우병우 누가 수석이요. 굴리는 거냐, 이 문제를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네.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MBC로 그게 그 대화 내용이 유출되게 된 경위, 그리고 신속하게 8월 18일 아침 방송부터 새누리당의 친박 돌격대 이장우 의원이 국기문란 워딩을 써가면서 그리고 청와대 홍보수석의 다음 날 공식 입장까지 이렇게 순발력 있게 국면을 순식간에 전환하면서 이 대응하고 있는 이거는 그냥 개별 사건들이 꼬리를 물어서 일어난 대응이 아니다. 네, 이거는 어느 시점에서 판을 짰다. 네, 이미 판을 짰고요. 그리고 그 수법이 몇 번 우리가 겪은 걸 쭉 한번 봐야 돼요. 우리가 정윤회 비선 국정농단 사건 있잖아요. 그거를 잘 그거를 마사지해서 정리한 게 우병우죠. 그때 이게 프레임을 전환한 게 문건 유출로 바꾸어서 엉뚱하게 조응천 비서관이 기소당했잖아요. 무죄 판결 예, 받았습니다. 그런데 2번 무죄 판결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똑같잖아요, 프레임이. 우리가 네. 국정원 그 댓글 사건도 국정원역 감금 사건으로 프레임을 전환해서 네. 엉뚱한 일을 계속 해왔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이제 한겨레 신문 한 기자가 쓴 글 있잖아요. 네. 그 박원석 의원이 얘기한 것과 동일선상인데 우병우 수석이 정윤회 사건 처리하는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감추고 싶어하는 내밀한 것까지 알게 된 게 아니냐. 그래갖고 얘까지 들었어요. 얘 세 가지 들었어요. 저기 동생들과의 재산 예, 부와. 박지만, 박근영 씨 등과의 가족 관계에 있어서 드러난 재산 분쟁. 그건 뭐 밖으로도 어느 정도 알려져 있죠. 예, 등등. 유경재단 예, 그런 거를 관련해서. 더 내밀하게 해요. 내밀하게. 그 다음에 또 유추해 볼 수 있는 게요. 최태민, 최순실, 정윤회 미스테리. 그 다음에 또 있는 것 같아요. 세월호 7시간 미스테리. 세월호 7시간 미스테리. 이 모든 그럴 수 것을 있죠. 알게 된 게 네. 아니냐. 이런 청와대에 있으면서. 세월호 7시간 미스테리는 청와대에 많은 사람들이 알 것 같은데. 아무튼. 네. 자, 그렇고요. 그래서 결국 우병우 붙잡고 끝까지 가겠다. 네. 그러니까 믿을 거는 임기 말에 사정기관밖에 없고 검경 국정원을 완벽히 정확하고 유능하게 컨트롤을 해온 네. 우병우는 대체 불가능한 존재다. 네. 이런 지금 모습이 네.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약점도 잡힌 것 같고 일부에서는. 네. 그렇다면 네. 우병우가 물러날까요? 저는 결국은 물러나게 될 거라고 언제? 봅니다. 언젠가는.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왜냐면요. 지금 이 뭐 상황은 한 6개월 있다 물러나면 의미가 없는 거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요, 이 상황이 국민들이 이렇게 지켜보고 있고, 지금은 조선일보,
그죠? 예. 한겨레하고 경향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조선일보까지 나서서 저렇게. 한겨레 경향만 그랬으면 이렇게 대응하지도 않아. 그렇죠. 그렇죠. 언론도 좀 움직이고 있고. 예. 야당은 벌떼같이 일어나서 지금 얼마째 지금 우병우 물러나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완전히 오직 대한민국엔 청와대와 우병우만 있다잖아요. 네. 지금 대한민국엔 우병우를 지키는 세력과 안 지키는 세력만 있다는 게 청와대 인식이잖아요. 네. 그럼 바라보는 우리는 어떻게 되냐고요. 자, 그래서 조선일보가 네. 이 우병우 사퇴 안 하고 버티면 이게 정권 몰락이다. 네, 이런 사설을 썼어요. 기조의 사설을 썼어요. 제가 조선일보 사설을 밑줄 치면서 읽고 싶었던 거는 정말 처음입니다. 이거를 제가 페이스북에 공유할까 말까를 여러 번 망설였는데 공유해야죠. 다른 사람들이 했길래 안 했어요. 그래도 네. 조선일보 사설 공유하는 거 왠지 자존심이 상해. 그 그래가지고 자존심 상하는 박원석 의원의 마음을 투입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대변하고 계세요. 어쨌든 자존심이 상해요. 네, 우병우를 키우는 것은 조선일보를 키우는 거니까 하지 마라 이런 분들 많으세요. 그건 아니죠. 근데 분명히 합니다. 민정당은 우병우가 물러나는 그날까지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우병우가 언젠가는 사퇴하겠지만 지금 보여주는 모습은 뭐 이대로 그냥 고난에 맞서 당당히 대응할 것 같아요. 정권과 검찰과 대통령과 청와대가 네. 저거 붙잡고 몰락을 하더라도 이 우병우를 지키는 것과 우병우를 공격하는 이 전선을 포기하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몰라요. 네. 왜냐면요. 지금이 임기 말이라는 거. 그래서 어떤 세력이 우병우의 더 큰 비리를 폭로할지 몰라요. 왜냐하면 보수 집권을 바라는 네. 어떤 세력이. 아직까지 안 하고 있는 걸로 봐서 못 찾았거나 아직은 아니면은 뭐 찾았는데 우병우한테 다 이미 들어갔거나. 그 가능성은 네. 있을 것 같아. 후자요. 자, 어쨌든 공이 검찰로 갔는데 네. 이게 검찰이 서울중앙지검에 두 사건을 다 배당하겠다. 근데 서울중앙지검은 우병우의 친정 비슷한. 그러니까 거긴 뭐 그냥 서울중앙지검 할 거 없이 대검부터 그렇죠. 시작해서 네, 그 네. 라인이 쫙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검찰이 지금 사실은 굉장히 면이 안 서는 상황이에요. 홍만표부터 진경준부터 우병우까지. 그거 어떻게 됐어요? 청년문화 개선 사업. 아니 뭐 계속 하고 있겠지. 하고 있는데 이런 거 터지면 이제 뭐 말짱 도루묵이죠. 청년문화 무슨 개선이고 뭐고. 예. 자, 그런데 과연 검찰이 우병우를 수사할 수 있을까? 앞서 조국 교수도 얘기했지만 이 사건을 배당받는 검사는 죽고 싶을 것 같아. 왜냐하면 청와대 민정수석이 안 물러나고 있는데 자기 인사권을 사실상 좌우할 수 있어. 네. 검찰총장보다 힘이 더 세. 그런데 이걸 조사해야 된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여론은 막 벌떼같이 일어나가지고 수사해라 그러지. 최민희 의원님이 그 검사다. 저는요, 제가 그 검사면 그냥 수사합니다. 그래서 최민희 의원님이 일개 영웅이 되겠습니다. 검사 영웅. 그 전에 먼저 죽지 않을까. 자, 어쨌든 검찰 내에 우병우 라인이 이렇게 건재한 상황에서 정상적인 수사는 어떤 경우에도 불가능하다. 불가능하죠. 네. 그리고 민정수석실은 이거는 아시잖아요. 우병우가 현직에 있어서지만 현직에 설 수 없어도 어렵다. 어렵다. 그런 면에서 뿐만 아니라 검찰이 진정성을 가지고 수사에 임한다 그래도 아무도 안 믿어 지금. 검찰을 어떻게 믿겠어요? 네, 지난 네. 검찰의 역사를 보면. 네. 그래서 이거는 검찰이 특검밖에 수사할 수 없는 사안이다. 특검밖에 없다. 우상호, 이름이 우씨였구나. 우병우, 우상호. 둘이 뭐 같은 집안이 혹시? 제가 두려울 정도인데요. 이미 그 교수님들 있죠. 지식인 블랙리스트. 그 1단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보수 언론에서 비난하긴 했지만 대통령께서 적폐청산을 하자. 그리고 그걸 받아서 임종석 실장이 각 부처에 적폐청산 TF 만들어라. 이거는 저는 약간의 잡음이 있더라도 반드시 진행해야 될 일 같습니다. 그렇죠. 촛불이라고 하는 게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기 때문에 이제는 그 가치가 좀 약간 많이 도드라진 느낌은 없는데 네. 국민이 혁명으로 만들어낸 정부예요. 네. 당연히 과거의 적폐들은 청산을 하고 시작해야죠. 네.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 저는 네. 문재인 대통령의 실질적으로 바라보는 지점은 저는 복지라고 보거든요. 네. 결국에는. 근데 네. 적폐청산하는 데만 5년 이상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는 좀 무서운 그런 것도 있지 않아요? 네, 그래서 적폐청산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리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적폐청산은 이전 정권을 뒤지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쌓여왔던 잘못된 제도나 문화를 고치자는 거다. 그런 의미의 적폐청산은 5년, 10년 계속해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은 왜 이전 정권을 뒤지는 게 적폐청산이 아니라고 말했나? 그러면 어떤 분들이요, 그럼 국정원 댓글 이런 건 뭐야? 뭐 이런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그거는요, 적폐청산 중에 제 개념으로는 적폐청산 중에 국가적인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적폐청산이라서 오랫동안 끌 일이 아니고 범죄 있는 곳에 수사 있고 수사 결과 범죄가 확정된 곳에 처벌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그 문재인 대통령의 두뇌 지도에는 검찰 수사로 당연히 범죄 행위는 처벌받아야 되는 거다. 이런 영역인 거죠. 예.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자, 알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어마어마해요. 나오고 있는 것들이. 일단 오늘 제가 충격받았던 거는 어떤 예상과 맞아떨어진 측면도 있지만 어마어마한 어떤 상황들 때문에 그런 건데 문고리 3인방 중에 정호성을 제외하고 이재만과 안봉근은 왜 지금까지 조용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봤었단 말이에요. 네. 이 사람도 분명히 뭔가가 있을 텐데 했는데 네. 빵! 하고 터진 게 바로 국정원으로부터 돈을 돈을 받았다는 거예요. 일단 이해가 안 가는 게 전 정치를 해본 적도 없고 국회도 가본 적이 없으니 뭐 어떤 상황들을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따가 이제 특수활동비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근데 청와대에 근무하는 자들이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로 돈을 받아서 챙긴다? 요 관점이 제도적으로 가능한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이게요, 그 노무현 정부 들어서선 이게 싹 없어졌고요. 대통령께서 국정원장의 독대를 안 받지 않았습니까? 이게 너무나 시사하는 바가 큰 거예요. 그런데 김대중 정부 때 몇 분의 증언에 따르면 그때도 국정원이 특수활동비를 각 부처 장관이나 누구에게 주려고 시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께도 이제 그 특수활동비를 국정원에서 거꾸로 뭐 엽이라든지 이런 명목으로 청와대 쪽에 전달하려고 했는데 그걸 김대중 대통령께서 거절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문화는 민주정부 이전에는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거였고 그것이 국정원이 의 생존 전략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네, 그리고 그게 다시 지금 박근혜 정권에서 부활했었다는 걸 증명해주는 사건이고요. 요게 이명박 정부에서는 어땠나 되게 궁금한 지점이죠. 왜냐하면 이명박 정부에서 이미 원세훈 국정원장 가면서 대통령에 대한 국정원의 독대, 그 이상의 친밀한 어떤 관계가 형성됐다고 보이지 않습니까? 네. 푸나님, 그 이전에 저는 안봉근, 이재만 이 단어를 듣는 순간 가슴이 그러니까 막 이거 딱 듣는 순간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요. 이완구 전 총리의 말이 또 생각이 난 거죠. 최민희 의원 조심하세요. 조심해라. 청와대 애들이 최민희 의원 벼르고 있다. 그 얘기가 막 생각이 나겠죠. 국정원이 이제 뭐 특수활동비라고 하는 게 우리 사적으로 표현하면 회계 처리가 안 돼도 되는 정말 눈먼 돈인데 네. 그런 돈들이 정상적으로 공무원들이 뭐 월급 받으면 되는 거고요. 네. 근데 그게 따로 돈이 들어가서 뭐 매년 국정원 특수활동비 중에 10억 원을 매년 청와대에 건넸다. 그 청와대라는 게 직원들 전체가 나눠주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일부 대통령 측근들 핵심 몇 명한테만 전달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이죠. 네. 네. 그래서 지금 이 사건으로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박근혜 정부 국정원장들하고요. 네. 조윤선 전 정무수석, 그다음에 안봉근, 이재만 청와대 비서관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지금 압수수색 당하거나 네. 긴급 체포가 되고 이랬는데 지금 검찰이 박근혜 정부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하고 조윤선 전 정무수석하고 안봉근, 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 등의 자택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 중이다. 요거는요. 상당히 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다 이 뜻이에요. 그렇겠죠. 네. 그리고 이분들은 다 그 돈에서 자유롭지 않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회계 자료가 나왔다고 보는 게 맞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압수수색 할 수 있는 거지 뭐 제보만으로 압수수색 못 하거든요.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이 사람 조사하는 과정에서 매년 특활비 수십억 원이 청와대로 갔다. 이 진술도 확보가 됐다 그러고요. 그게 대충 한 40억 원이라고 알려져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40억만일까? 이런 생각을 혼자 했어요. 요즘에는 하도 막 돈의 규모가 수백, 수천억 조단이라서 작게 느껴지는데 개인 몇 명에게 갔다 그러면 엄청난 돈이에요. 청와대가 국정원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통로가 안봉근 제2부속 비서관, 이재만 총무비서관. 아니 이렇게 국정원에서 돈까지 받고 이러면서 나를 벼렀단 말이야 진짜? 그러니까. 당신들 머릿속엔 도대체 무엇이 들어있는 것인가? 정말
그리고 안봉근 제2부속 비서관, 제가 제2부속실을 없앴습니다. 사필, 기정, 인과, 응보. 지금 빙의 되셔가지고 방송을 못했어요. 정호성도 현재 구속 중이라서 그렇지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정농단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네요. 단순하게 박근혜의 명을 받아서 뭐 개했다기보다는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 실속을 챙겨가면서 박근혜가 국정농단을 하게끔 방조 또는 보조 또는 뭔가 국정원의 프락치 역할까지 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네. 이런 거죠. 우리가 흔히 문고리 3인방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개선 조직을 초월한 초법적 권력이라는 뜻이에요. 대통령과의 지근거리로 평가된. 그러면 핵심 권력, 실세잖아요. 그럼 실세를 왜 하려고 사람들이 하겠어요. 실세에게 모든 게 집중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정원 돈이 이렇게 건네주는 통로가 실세다. 그러면 저는 이 돈이 이제만 안봉근 비서관이 썼을까? 이게 어느 정도 윗선까지 올라갔을까? 네, 되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비선으로 돈을 받아서 최소한 김기춘, 조윤선 정도에겐 갔겠죠. 자기들끼리 만약에 인마이 포켓 하다가 그 내부에서 만약에 비서실장이 알게 됐다, 정무수석이 알게 됐다, 그럼 그 뒷감당하기가 어렵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을 해봅니다. 그러면 우병우까지 한번 넣어봅니다. 김기춘, 우병우, 조윤선. 근데 그 외에 몇 명도 있을 수 여기서 있고. 우병우가 빠졌잖아요. 예. 그 검찰의 압색 대상에서. 근데 우병우는 이미 일단 굉장히 부자 아니에요? 지금 푸나님은 갑자기 원래 99섬 가진 자가 한 섬 가진 자 걸 뺏어서 100섬 채우려고 하는 게 그게 돈의 법칙이에요. 이주영 실장님. 네. 대표적인 인물이 하나 있죠. 그런 인물. 정말 대표적인 인물. 가수 주인. MBC? 국정원장 3명. 이 사람도 전부 이게 국정원 예산 수십억 원을 현금화해서 직접 전달한 의혹을 받고 있다. 국정원장이 청와대에 들어가면 네. 문고리 3인방 등을 만나서 네. 봉투로 찔러주고 요 역할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국정원의 위상이 어떻게 됐는지를 정말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문고리 3인방, 대통령의 실세예요, 통로. 그러면 돈을 줄 때 문고리 3인방이 이렇게 딱 돈을 주면 아이고 황송합니다. 이렇게 받았을까요? 이게 사람이 어떤 누구로부터 정당한 노동의 대가가 아닌 돈을 받게 되면요. 아주 불공정해지는 측면이 있어요. 그쵸. 받았다고 하는 건 그렇게 해주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측면이고 지금 특수활동비를 잠깐만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정부를 통틀어 가지고 2016년에 특수활동비가 8,870억 원이었답니다. 네. 그게 사실 이제 감사 안 받는 돈이라는 뜻이죠, 이게. 네. 올해는 8,990억 원이었는데 거의 1조에 가까운 돈이에요. 네.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120억 정도 늘었고요. 네. 그중에 2017년에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예산이 4,947억. 네. 지난해보다 86억 늘었는데 정부 전체 특수활동비 예산의 55%. 이건 왜 이렇게 돼야 되죠? 이게 이제 애초에는 밝힐 수 없는 회계를 투명하게 공개할 수 없는데 국정원이 활동하는데 혹은 정부가 활동하는데 드는 돈이 있다는 가정하에 생긴 돈이에요. 네.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영역이 저는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있겠죠, 있기야. 그런데 이게 점점 규모가 늘어나서 이제 1조 원 가까이 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즈음에서는 이게 막연하게 수사와 정보 수집 등 사용처를 밝히면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이 조항을 좀 더 세분화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국정원 계획의 핵심 중에 하나가 전 특수활동비 등등이라고 보거든요. 네. 특수활동비인데 법인카드 같은 걸로 사용 내역이 나오는 거 말고 현찰로 지급되는 게 49.7%래요. 그럼 요거는 이제 가라로 만들어내는 영수증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이러면서 이게 이따가 다시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청와대에만 꼰질러 준 게 아니고 그 특수활동비를 이용해서 무슨 민간 단체 만들고 지원해주고 하면서 정권 유지에 쓰이는 그러니까 사실 국가의 첩보 활동을 위해서 사실 쓰라고 내려주는 돈인데 그 돈들을 정권 유지를 위해서 야당 탄압하는데 시민들 탄압하는데 썼다는 게 그게 문제인 것 같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이제 세금은 목적성 재정 지출이에요. 지출할 때 목적이 명확해야 되는데 이게 애초에 그 보수단체를 지원해서 이제 정파적으로 활용하라 이런 목적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지출 요목에. 이게 그 자체가 범죄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도
취임 초기에 특수활동비 안 쓰겠다 그러셨죠. 50% 줄이겠다 그랬죠. 그 50% 줄이셔갖고 그걸로 뭐 청년 지원 하는 거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죠. 국정원이 특수활동비로 아까 방송 초반에 말했던 여론몰이용 인터넷 매체도 설립하고요. 네. 언론닷컴? 그 특수활동비 나온 거고요. 네. 사이버사에 연간 30억 내지 60억 원의 특수활동비를 또 지원했고요. 이 중에 일부는 사이버사 심리전단 부대원들에게 수당 성격의 활동비로 지급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만약에 특수활동비가 영수증이 첨부되는 것이었다면 좀 더 일찍 사이버 심리전단의 댓글 문제가 드러날 수도 있었다. 무슨 우리가 음모를 꾸미고 있지 않아. 그런데 음모를 꾸민다고 지금 막 환청도 들리고 환각도 보이고 이게 일종의 그 정치적 조현병이에요. 조현병이라는 거 아시죠? 정신분열증. 네. 저는 이게 박근혜 대통령을 정점으로 청와대가 아주 심각하다. 그래서 뭐만 나오면은 도전이야 이건 다. 배신이고. 근데요, 그게 전부가 그런 걸까요? 저는요. 말을 못하는 거지. 그렇지. 지존이 그런 거고요. 네. 지금 청와대에서 제일 머리 좋게 빠져나가는 사람은 우병우 수석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 전체 판때기를 누가 짜고 있는 거냐, 우병우 누가 수석이요. 굴리는 거냐, 이 문제를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네.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MBC로 그게 그 대화 내용이 유출되게 된 경위, 그리고 신속하게 8월 18일 아침 방송부터 새누리당의 친박 돌격대 이장우 의원이 국기문란 워딩을 써가면서 그리고 청와대 홍보수석의 다음 날 공식 입장까지 이렇게 순발력 있게 국면을 순식간에 전환하면서 이 대응하고 있는 이거는 그냥 개별 사건들이 꼬리를 물어서 일어난 대응이 아니다. 네, 이거는 어느 시점에서 판을 짰다. 네, 이미 판을 짰고요. 그리고 그 수법이 몇 번 우리가 겪은 걸 쭉 한번 봐야 돼요. 우리가 정윤회 비선 국정농단 사건 있잖아요. 그거를 잘 그거를 마사지해서 정리한 게 우병우죠. 그때 이게 프레임을 전환한 게 문건 유출로 바꾸어서 엉뚱하게 조응천 비서관이 기소당했잖아요. 무죄 판결 예, 받았습니다. 그런데 2번 무죄 판결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똑같잖아요, 프레임이. 우리가 네. 국정원 그 댓글 사건도 국정원역 감금 사건으로 프레임을 전환해서 네. 엉뚱한 일을 계속 해왔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이제 한겨레 신문 한 기자가 쓴 글 있잖아요. 네. 그 박원석 의원이 얘기한 것과 동일선상인데 우병우 수석이 정윤회 사건 처리하는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감추고 싶어하는 내밀한 것까지 알게 된 게 아니냐. 이거는 누구인가부터 한번 털어요. 우병우 누구인가는 뭐 언론에 너무 많이 알려졌죠. 많이 그거 뭐 나왔어요? 그거 우리가 뭐 그분? 다 다시 얘기할 필요는 없고 아니 이분을 털어놓은 사이트가 있던데요. 아예 아예 털었던데. 그러면은 거기 나온 것 중에 좀 재밌는 것만 몇 가지 소개시켜 주세요. 그러니까 새로운 정보. 제가 새로운 정보 예. 하나 드릴게요. 나머진 다 아는 건데 네. 이분이 이제 검찰 내부에서도 조사할 때 그 주목을 받는 방법이 있었더라고요. 그 방법이 사건 자체만을 수사하는 게 아니래요. 저인망식 정보 수집, 네, 그래서 문어발식 정보 수집. 그 저인망 문어발식 정보 수집으로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사실들, 개별 인적 사항이나 숨기고 싶은 이야기들을 그거를 다 이렇게 확보한대요. 하긴 뭐 정보가 힘이니까. 네, 그래서 요것이 나중에 수사 외적인 힘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옆에서 지켜본 검사. 그러니까 이게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나름.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왜 박근혜 대통령은 우병우 수석을 감쌀까? 약점 잡혔나? 그게 어떻게 한 나라의 대통령 거의 여왕의 지위에 계신 분한테 약점이라는 표현은 가당치 않을 것 같은데. 그러면 약점 말고 뭐라 그래야 되지? 멋있는 말 없어요? 약점을 잡히셨나? 그러니까 바로 그 지점이요. 광범위한 정보 수집. 어찌됐든 간에 네. 국정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지금 비리백화점 저 사람이 무슨 그냥 처신을 잘못한 게 아니고 네. 또 무능하다 이런 게 아니고 네. 개인 비리들이 여러 건이 드러났고 비리도 너무 치사해요. 예, 거기에 대해서 특별감찰관의 특별감찰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감싸움으로 인해서 국정이 지금 흔들리는 상황이에요. 지난번에 국무회의 때 권한에 맞서 당당히 대응하라.
뭐 이거에 이어서 이번에 이제 자기 손으로 임명했던 특감을 국기문란으로 몰면서 우병우 살리기에 올인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러 언론들이 보도한 바, 그래갖고 얘까지 들었어요. 얘 세 어떤 가지 예. 들었어요. 저기 동생들과의 재산 예, 부과. 박지만, 박근영 씨 등과의 가족 관계에 있어서 드러난 재산 분쟁. 그건 뭐 밖으로도 어느 정도 알려져 있죠. 예, 등등. 유경재단 예, 그런 거를 관련해서. 더 내밀하게 해요. 내밀하게. 그 다음에 또 유추해 볼 수 있는 게요. 최태민, 최순실, 정윤의 미스테리. 그 다음에 또 있는 것 같아요. 세월호 7시간 미스테리. 세월호 7시간 미스테리. 이 모든 그럴 수 것을 있죠. 알게 된 게 네. 아니냐. 이런 청와대에 있으면서. 세월호 7시간 미스테리는 청와대에 많은 사람들이 알 것 같은데. 아무튼. 네. 자, 그렇고요. 그래서 결국 우병우 붙잡고 끝까지 가겠다. 네. 그러니까 믿을 거는 임기 말에 사정기관밖에 없고 검경 국정원을 완벽히 정확하고 유능하게 컨트롤을 해온 네. 우병우는 대체 불가능한 존재다. 네. 이런 지금 모습이 네.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약점도 잡힌 것 같고 일부에서는. 네. 그렇다면 네. 우병우가 물러날까요? 저는 결국은 물러나게 될 거라고 언제? 봅니다. 언젠가는.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왜냐면요, 지금 이 뭐 상황은. 한 6개월 있다 물러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요, 이 상황이 국민들이 이렇게 지켜보고 있고, 지금은 조선일보, 그죠? 네. 한겨레하고 경향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조선일보까지 나서서 저렇게. 한겨레 경향만 그랬으면 이렇게 대응하지도 않아. 그렇죠. 그렇죠. 언론도 좀 움직이고 있고. 예. 야당은 벌떼같이 일어나서 지금 얼마째 지금 우병우 물러나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완전히 오직 대한민국엔 청와대와 우병우만 있다잖아요. 네. 지금 대한민국엔 우병우를 지키는 세력과 안 지키는 세력만 있다는 게 청와대 인식이잖아요. 네. 그럼 바라보는 우리는 어떻게 되냐고요. 자, 그래서 조선일보. 이 장기도 장기 나름이지. 뛰면 죽는 장기도 있잖아요. 뭐 이식 수술이 안 되는 장기가 뭐 있어요? 요새 심장도 해요. 아, 이식 수술. 네, 제 말은 네. 이식 수술 할 수도 있는데. 자,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이게 이번만이 아니에요. 네. 이런 식의 그 프레임 사고방식이나 전환? 아니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나 이런 식의 버티기가 김기춘 네. 국정농단 책임자로 그리고 이 공안통치 책임자로 숱한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감싸다가 마지막에 가서 마지못해 바꿨죠. 그리고 현교안 정무수석 총선 전부터 여당 내에서도 저 사람 잘라야 된다 그랬는데 총선 끝나고 또 한참 있다가 바꿨습니다. 그리고 3인방 끝까지 안 여전히 바꿨죠. 지금 뭐 네. 건재한 상황이죠. 아, 그리고 오늘 청와대에서 나왔듯이 우병우를 타겟 삼는 것은 대통령 흔들기다. 식물 정부를 만들려는 음모다. 네, 기득권 부패 부패 세력과 세력과 좌파 좌파 세력. 세력이 정부를 식물 정부로 만들려는 음모고 대통령을 공격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요, 이번에 약간 다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요, 그 청와대가 우병우 공격이 대통령 흔들기라는 인식을 공공연하게 드러낸 건 어제부터예요. 그 전까지는 무조건 옹호였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애초부터 우병우 수석 공격을 대통령 흔들기로 했으면 요 논리의 순수성은 인정하겠는데 이건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아까 박원석 의원이 아니 말씀하신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이석수 감찰관 그 통화 내용을 토대로 역공작의 명분을 확고하게 쥔 거고 그렇죠. 이걸 갖다 지금 역공작을 걸어오고 있는 건데 문제는 이 청와대의 이 집단적 사고 네. 이 정부를 식물 정부로 만들려는 음모고 대통령에 대한 공격이다. 네. 저는 이건 정치적으로는 해석할 수 없는 이게 정신의학적인 해석의 영역인 것 같아요. 뭐냐면은 네. 네. 이게 감히. 일종의 그 자의적인 망상장애. 그러니까 짐은 곧 국가다. 아무도 지금 청와대를 향해서 따르면 우병우 민정수석이 자신의 직무 범위를 넘어서서 각종 인사에 개입하거나 월권을 하거나 네. 근데 늘 그때마다 대통령의 뜻을 앞세웠고 청와대 내에서는 함부로 하기 어려운 존재가 됐다. 그래서 우병우 무슨 소통영설, 네. 우병우 대리통치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이석수 감찰관이 임명된 시점이 2015년 3월이에요. 네. 예, 그리고 우병우 수석이 민정수석이 된 건 2015년 1월이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러니까 이 말은 이석수 감찰관을 사실상
임명할 때 인사 검증한 것도 본인인 거죠. 우병우. 네, 본인인 거고, 네. 물론 이석수 감찰관은 검찰에서 바로 온 게 아니고, 네. 변호사를 변호사 하고 있다가 이제 여당 추천을 받고, 이제 네. 대통령 임명 절차를 거쳐서 왔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그리고 검증 이제 뭐 했을 거예요. 서울법대 한 3년 선후배 사이죠. 2년인가 네, 3년. 네. 그래서 뭐 평소에 잘 알았었고 검찰에서도 같이 근무를 했었을 거고. 그러니까 우병우가 반대하지 않은 인물인 거죠. 그렇죠.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은.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지금 두 사람이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네. 한 가지 우리가 더 주목해 봐야 될 게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이번 조선일보 기자와의 그 녹취록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감찰 개시 사실을 얘기하면서 이원종 청와대 비서실장한테 대통령에게 잘 좀 말씀을 드려달라. 그러면서 우병우 사퇴는 어떻게 돼가냐 이렇게 물었더니 비서실장이 한숨만 푹푹 쉬더라. 이 얘기는 하여튼 모든 걸 말해주는 장면이에요. 우병우가 세다는 얘기잖아요. 예, 근데 그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떻게 보면 우병우 수석이 몸통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예, 일부 언론사에서는 장기라고 했잖아요. 네, 장기. 한겨레 신문에 그런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예, 장기인데 사실은 장기 하나쯤은 이식 수술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장기를 넘어섰다는 말을 저는 장기를 넘어섰다. 무슨 몸통 자체가 돼.